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한 끼 식사는 단순히 동맥경화를 늦추거나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플라크 자체를 되돌리는 식단입니다. 네,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가슴을 열고 병든 혈관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석회화된 혈관을 손으로 쥐어받고 플라크로 인해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혈관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혈관 청소법이라는 건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예를 들어 레몬물로 플라크를 녹인다, 사과 식초로 혈관을 닦는다, 마늘 보충제로 콜레스테롤을 녹인다.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싱크대 배관이 아닙니다. 플라크는 기름때가 아니고 입에 청관제를 붓는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장 우회 수술을 위해 흉부를 열고 90% 이상 막힌 관상동맥을 절개할 때마다 저는 그 안의 병리적 실체를 똑똑히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플라크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역 반응이며 염증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 안에 갇히면 백혈구가 이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되돌리고 싶다면 먼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플라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생기고 왜 커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가 곧 소개할 식단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식사는 철저하게 과학적 목적을 띤 개입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정해진 생리 경로를 작동시키고 각 성분은 세포 단위에서 특정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식사는 혈관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삼킨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밀어내게끔 유도하는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활성화합니다. 또 칼슘이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것을 막고 LDL이 산화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억제합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이고 면역학이며 진짜로 플라크를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해독이나 단식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면 지금 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저지방 식단, 약물만으로는 부족한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플라크를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확한 식단, 구체적인 재료, 결정적인 작용 물질까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추측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동료 검토를 거친 정통 과학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플라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안쪽 층은 내막이라고 불립니다. 내막은 단 한 겹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포들이 혈액과 혈관의 깊은 층 사이를 구분짓는 얇고 정교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내피세포는 매끄럽고 미끄러우며 산화질소라는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세포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하지만 고혈압, 흡연, 당뇨, 만성, 염증 등으로 인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산화질소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표면은 끈적해지며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혈관벽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동맥경화의 첫 출발점입니다. LDL이 내 피를 뚫고 들어와 내막에 갇히게 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LDL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입자는 그 안에서 산화되기 시작하는데, 산화란 쉽게 말해 녹쓰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혈관벽 내부에서 활성산소와 만나면서 LDL 안의 지방은 썩고 단백질은 손상되며 결국 산화된 L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된 LDL은 면역체계에 의해 적으로 인식됩니다. 몸은 이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위험한 침입자로 받아들이고 백혈구라는 면역세포들을 보내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단핵구라는 백혈구가 혈관벽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들은 내피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대식세포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먹는 세포로 몸에 해로운 물질을 찾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대식세포는 산화된 LDL을 발견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집어삼킵니다. 세포막을 감싸 안고 내부로 끌어들인 뒤 내부의 분해소 기관에서 LDL을 분해하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을 추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이 대식세포는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과부하 상태가 되어 내부는 지질로 가득 차고 부풀어 오르며 마침내 거품세포로 변형됩니다. 이 거품세포는 현미경으로 보면 거품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세포들이 동맥 플라크의 기초를 이룹니다.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을 부검하면 혈관벽에 노란 선처럼 보이는 지방 줄무늬가 관찰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세포입니다. 수백만 개의 거품세포가 모여있는 이 흔적이 질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 거품세포들이 처음에는 몸을 지키기 위해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산화된 LDL을 제거하려 했고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포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무르며 병들고 부풀고 결국 죽어갑니다. 이들이 죽을 때 내부에 있던 콜레스테롤 결정 염증 물질 효소들이 혈관벽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 잔해가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더 많은 면역세포가 동원되고 더 많은 대식세포가 들어와 또다시 거품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플라크는 점점 커지고 혈관 속을 흐르는 통로는 좁아집니다. 결국 가슴 통증, 호흡곤란 보행 시 다리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파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크를 단단한 콜레스테롤 덩어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플라크는 불안정하고 염증으로 가득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죽은 거품세포와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얇은 막, 바로 이 얇은 섬유성 덮개가 너무나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개가 한순간 터지게 되면 내부에 있던 염증 물질과 찌꺼기들이 그대로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그 내용물 속에 있는 강력한 응고신호, 조직 인자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혈액은 즉시 응고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성되며 혈관은 순식간에 막히게 됩니다. 이 막힘이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근경색 뇌에서 발생하면, 뇌졸중 다리에서 발생하면 궤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크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조용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터져서 치명적인 혈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파열을 일으키는 플라크가 꼭 가장 큰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을 70% 이상 막은 대형 플라크보다 오히려 40%에서 50% 정도 막혀있던 아무런 증상도 없던 작은 플라크가 파열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구성입니다. 얼마나 염증이 심한지, 거품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 얇은 덮개가 얼마나 약한지가 생사를 결정짓는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 의료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은 얼마나 막혔는가에만 집중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협착 정도를 측정하고 70% 이상 막혔다고 판단되면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텐트는 단지 증상을 줄여줄 뿐 플라크 자체는 여전히 염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언제든지 파열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하센트만 막혀서 스텐트를 받지 않은 플라크야말로 아무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자라나며 진짜 위협이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크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역전시켜야 합니다. 혈관벽 안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꺼내어 다시 혈액으로 되돌리고 간으로 보내 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역콜레스테롤 수송입니다. 이는 플라크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이며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HDL, 바로 이 HDL이 핵심입니다. HDL은 단순히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조직 곳곳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회수의 간으로 다시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HDL이 거품세포를 만나면 그 표면에 부착되고 ABCA1이라는 단백질 수송기를 작동시킵니다. 이 ABCA1은 마치 배출 버튼처럼 작동하여 거품세포 안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HDL의 실려 간으로 운반되고 가는 이를 담즙으로 전환해 장으로 보내고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거품세포는 작아지고 플라크는 점차 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플라크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역콜레스테롤 수송은 망가져 있습니다. ABCA1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HDL이 기능을 상실했으며 거품세포는 콜레스테롤을 배출하지 못하고 그저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플라크는 계속 자라나고 결국 파열되거나 제가 수술실에서 가슴을 열어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경로를 다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바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ABCA합의는 다시 켜질 수 있고 HDL의 기능은 회복될 수 있으며 역콜레스테롤 수송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무 음식이나가 아니라 특정 성분을 가진 음식들을 정확한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식사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과학이며 특정 식이 개입이 ABCA1을 활성화하고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증가시키며 플라크 양 자체를 줄였다는 인간 대상 연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설명할 것이고 작동 원리를 보여드린 뒤
정확한 식사 구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는 콜레스테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칼슘입니다. 플라크가 오래될수록 거품 세포가 죽으며 내부 물질을 방출할수록 우리 몸은 염증을 차단하기 위해 마치 상처에 딱지가 앉듯 칼슘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라크는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말 그대로 뼈처럼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를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는 검사로 측정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심장 혈관에 쌓인 칼슘의 양을 수치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점수가 0이면 플라크가 없다는 뜻이고 100에서 400 사이는 중등도 질환 400을 넘으면 중증, 그리고 1000을 넘으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관이 이미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70 가까운 나이에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소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정기 검진 차원에서 칼슘 점수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836이었습니다. 중증이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조차 놀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인데 어떻게 증상이 없을 수 있느냐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왼쪽 주요 혈관은 60% 오른쪽은 50%가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를 넣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파열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용량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았고 지방을 줄인 식단과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흔히 듣는 표준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붉은 고기는 끊고 닭과 생선을 먹었으며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측정한 칼슘 점수는 981이었습니다. 무려 145점이나 더 올라 있었습니다. 약도 식단도 운동도 모두 했는데 혈관은 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저를 찾아와 수술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본 저는 우회 수술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솔직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5년 안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수술대 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지방을 피하라는 식단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정확한 식사를 알려주며 ABCA1을 켜는 원리, 칼슘 침착을 막는 이유, 산화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주치의는 지방을 피하라고 했는데 제가 올리브유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은 플라크를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HDL을 떨어뜨려 역콜레스테롤 수송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말입니다. 김성호 씨는 결국 제 말을 믿었고 그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18개월 후 다시 측정한 칼슘 점수는 922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플라크는 줄어들고 있었고 칼슘은 다시 흡수되며 혈관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있고 5년이 지난 현재 점수는 84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아직 높은 수치이지만 분명히 내려가고 있으며 그는 평생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제때 발견했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과학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유가 있으며 각 성분은 우리 몸 안의 특정 생리 경로를 직접적으로 작동시킵니다. 바꿔 끼우거나
일부만 따라하거나 대충 흉내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 질산염 공급원입니다. 바로 루꼴라 또는 비트 가능하다면 둘 다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심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세포가 들러붙지 않게 하며 평활근의 비정상 증식을 막고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내피세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혈관은 수축하고 혈류는 감소하며 플라크는 커져갑니다. 그럼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장타액 순환 경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20년간 심혈관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 예를 들면 루꼴라, 시금치, 비트 등을 먹으면 이 질산염이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타액선에서 질산염의 약 25%가 다시 타액으로 분비됩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입 안에는 특정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이 박테리아는 질산염을 질산염으로 환원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다시 삼켜져 위로 가며 위산에 의해 산화질소로 일부 전환됩니다. 나머지는 혈관으로 흡수되어 다시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며 내피세포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비트즙을 실험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내피 기능을 측정했을 때 단 몇 시간 안에 혈압이 떨어지고 동맥 경직도가 개선되며 혈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질산염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로가 작동하려면 입속의 박테리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구강청결제입니다. 특히 염화핵시딘이나 강력한 살균형 가글제는 나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산염은 질산염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산화질소 생산은 멈춥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하루 2번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게 한 뒤 비트즙을 먹게 하자 산화질소 생산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은 오르고 내피 기능은 나빠졌습니다. 모두 박테리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싶다면 당장 구강청결제를 끊으셔야 합니다. 양치질과 치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는 이 박테리아를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은 하루 300에서 500mg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는 루꼴라로는 약 2컵 큰 비트 1개 또는 비트즙 1컵 분량입니다. 저는 루꼴라를 추천합니다.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꼴라는 이 식사의 기본이 되는 채소입니다. 생으로 이 3컵 정도 데치지 말고 날 것으로 섭취하십시오. 익히면 질산염이 줄어듭니다. 씹으면서 타액과 섞이면 질산염이 활성화되고 입안 박테리아가 이를 변환시키며 산화질소가 몸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혈관은 넓어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늘어나며 내피 기능은 단 몇 시간 만에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약간 내려가며 운동할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혈관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길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어놓은 혈관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실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콜레스테롤 수송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고 그 핵심 스위치가 바로 ABCA21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폴리페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아무 올리브유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로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고급 올리브유를 삼켰을 때 목 뒤쪽이 따끔거리며 매콤하게 타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 자극이 바로 올로칸탈의 존재 신호입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 반응을 진정시켜 플라크를 안정화시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로칸탈은 ABCA1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즉, 이 운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자극합니다. 그 결과 거품세포 표면에 ABCA1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만큼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뿜어내는 능력이 커집니다. 역콜레스테롤 수송이 활발해지고 플라크는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실험실 수준에서만 확인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화된 저밀도 지질을 먹어 비대해진 거품세포에 올로칸탈을 처리하자 ABCA21 발현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세포 자체가 작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쌓여있던 지방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효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사한 식생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 위험이 높은 성인 수천 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저지방 식단, 다른 그룹은 견과류를 포함한 지중 해식 식단,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약 4큰술 섭취하는 식단이었습니다. 수년간 추적한 결과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혈관, 사망률은 저지방 식단에서 가장 높았고 견과류 그룹이 그 다음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가장 낮았습니다. 차이는 약 30%에 달했습니다. 단 여기서 사용된 올리브유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신선한 제품이었습니다. 값싼 올리브유 정제되고 역과되어 오랫동안 진열대에 놓여있던 기름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름은 지방일 뿐이며 지방만으로는 ABCA1을 깨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폴리페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인지 저온 압착인지 가능하다면 단일 농장에서 수확되었는지, 수확 시기가 최근인지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병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입니다. 작은 컵에 조금 따라 삼켜보십시오. 목 뒤가 따끔거리며 거칠게 타오르는 느낌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 자극이 강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은 높습니다. 부드럽고 순하게 넘어간다면 그건 피해야 할 기름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침이 날 정도의 강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몸에 필요한 기름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약 4큰술 정도입니다. 많아 보일 수 있고 그냥 마시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식사에 섞어야 합니다. 루꼴라 샐러드 위에 아낌없이 뿌리십시오. 3큰술에서 4큰술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칼로리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ABCA를 작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망설이면 그 다음 단계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화질소를 위한 질산염도 섭취했고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위한 올로칸탈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경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아무리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ABCA1이 작동하더라도 혈관 벽에 칼슘이 쌓여 돌처럼 굳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칼슘 침착을 막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1이 아니라 K2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K1은 주로 혈액응고에 관여하며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 칼슘 대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K2는 칼슘의 이동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칼슘이 뼈로 가야 할지 혈관에 쌓일지를 결정짓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K2가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바로 MGP, 매트릭스, GLA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혈관 벽의 평활근 세포에서 생성되며 칼슘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칼슘 결정에 달라붙어 형성을 막고 혈관이 유연하고 살아있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은 비타민 K2가 있어야만 활성화됩니다. K2가 부족하면 MGP는 비활성 상태로 남아 칼슘을 잡지 못하고 혈관은 점점 굳어져 결국 뼈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팽창하지 못하고 혈류도 제한되며 플라크가 더 쉽게 파열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단순히 플라크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칼슘 대사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다는 건 K2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MGP가 작동하지 않으며 칼슘 침착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K2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분은 다 특정한 발효식품이나 숙성 치즈 같은 제한된 식품에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토입니다. 발효된 콩으로 만든 일본식 식품으로 특유의 끈적함과 강한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많지만 지구상에서 MK7이라는 K2의 가장 활성화된 형태를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칼슘 점수도 낮으며 혈관이 더 유연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MK7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칼슘 점수의 증가가 멈추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혈관에 쌓인 칼슘이 빠져나와 뼈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관 석회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입증된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도 칼슘 보충제도 마그네슘도 아닙니다. 오직 K 그 중에서도 MK7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성호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칼슘 점수는 981이었습니다. 그는 나토를 하루도 빠짐없이 50g, 즉 작은 티스푼 2숟가락 분량으로 섭취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마이크로그램의 MK7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의 칼슘 점수는 841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돌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K2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토는 누구에게나 쉬운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숙성된 치즈입니다. 고다브리에담, 치즈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는 1온스당 약 20마이크로그램의 K2가 들어있으므로
치료 목적이라면 하루 몇 온스를 섭취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양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MK11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180에서 36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용량은 안전하며 혈액응고나 한금고제 복용자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보충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나토를 견딜 수 있다면, 나토 어렵다면 숙성된 고다치즈, 세론수 정도 또는 MK7 보충제 18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성분은 MGP를 활성화시켜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고 이미 쌓인 칼슘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혈관은 다시 유연성을 되찾고 칼슘 점수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영웅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적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마지막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플라크는 처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내피세포를 통과해 혈관벽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산화되면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산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병리 반응, 거품세포의 형성, 면역세포의 반응, 플라크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된 LDL이 없다면 면역계가 그것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대식세포는 반응하지 않으며 플라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아무 항산화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LDL 입자에 직접 결합해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수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푸니카로진입니다. 푸니카로진은 석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으로 특히 씨앗과 그 주변 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입자에 직접 결합해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활성산소로부터 LDL의 지방과 단백질을 보호하므로 산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산화되지 않으면 면역계도 그를 공격하지 않고 대식세포가 접근하지 않으며 결국 플라크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실험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석류즙을 1년간 제공하며 경동맥 내막 두께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께가 얇아지고 플라크가 후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LDL 산화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류 안에 푸니카로진이 LDL 입자를 산화에 강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석류는 HDL 입자 위에 있는 효소 파록시나제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이 효소는 산화된 지질을 분해하고 산화된 LDL을 정화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파록시나제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이 파록시나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HDL은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회수하며 역콜레스테롤 수송 기능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석류는 이 식사의 네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석류즙은 피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통째로 된 석류 열매, 특히 씨를 감싸고 있는 붉고 투명한 과육 부분입니다. 톡 터지는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여기에 담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핵심입니다.
석류과육 1컵에는 약 300mg의 푸니카로진이 들어있어 치료 목적의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이를 루꼴라 샐러드 위에 올려주세요. 맛과 색감 식감은 물론 산화 방지 효과까지 한 번에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조합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혈관 재구성 식사, 이른바 혈관 역설계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큰 그릇에 생 루꼴라 듀 3컵을 담습니다. 이로써 하루 필요량인 300-500mg의 질산염이 확보됩니다. 타액선이 이를 농축하고 입속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꾸며 산화질소가 생성됩니다. 그 위에 석류과육 1컵을 올립니다. LDL 산화를 방지하고 거품세포 형성을 차단합니다. 이제 고폴리페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3-4큰술 넉넉히 뿌립니다. 올로칸탈이 ABCA1을 활성화시켜 거품세포 내부의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나토를 잘 드신다면 50g을 곁들여 드십시오. 어렵다면 숙성 고다치즈 사론스를 샐러드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혹은 MK7 보충제 180마이크로그램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이것이 MGP를 활성화시켜 석회화를 막고 이미 쌓인 칼슘을 되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식사입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가공품도 알약도 분말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된 자연식품, 그 안에 생리활성 화합물, 그리고 정확히 설계된 조합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몸 안의 경로를 깨워주고 병의 본질을 되돌리는 식사입니다. 지금 이 한 끼가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이 식단은 기름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올리브유만 하루에 4숟가락이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500칼로리인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열량이 꽤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량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산화된 LDL입니다. 문제는 염증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HDL이며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지방 식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지방을 피하라는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대신 탄수화물 곡물 설탕이 권장됐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만은 폭증했고 당뇨는 일상이 되었으며 심장질환은 여전히 사망과 원인 1위입니다. 지방을 줄이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도 함께 줄어듭니다. 역콜레스테롤 수송이 약해지고 거품세포에 갇힌 콜레스테롤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플라크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저지방 식단은 중성지방을 늘리고 가는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 VLDL이라는 위험한 입자를 만듭니다. 이 VLDL은 LDL보다 더 산화되기 쉬우며 염증을 더 유발하고 플라크 형성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저지방 식단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LDL, 즉 작고 조밀한 LDL 입자를 증가시킵니다. 이 입자는 혈관벽을 가장 쉽게 통과하고 가장 빨리 산화되며 가장 많은 플라크를 만듭니다. 반대로 지방을 먹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이냐는 겁니다. 올리브유 오메가3처럼 좋은 지방을 먹으면 HDL 수치가 오르고 ABCA1이 활성화되며 역콜레스테롤 수송이 회복됩니다. 중성지방은 감소하고 LDL 입자는 크고 둥글게 바뀌어 혈관을 침투하기 어려워지고 산화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이 원리로 지중해 식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식단은 열량의 40%가 지방에서 나오지만 그 지방의 질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방의 양이 아니라 질이, 그리고 그것이 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반론도 예상됩니다. 이걸 매일 먹으라고요. 너무 번거롭고 비싸고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플라크를 되돌리고 싶은가? 이건 가끔 해보는 건강 챌린지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입니다. 제가 약을 처방하며 매일 드시라고 했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잊지 않고 복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반드시 매일 예외 없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비싸지 않냐고요. 내 좋은 올리브유는 값이 나갑니다. 석류도 숙성치즈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들고 심장 우회 수술은 억대가 듭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후유증과 치료비는 평생 갑니다. 반면 이 식사의 하루 비용은 약 1만 원 내외. 한 달이면 30만, 45만 원 선입니다. 병원비가 아닌 예방보험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10분이면 됩니다. 루꼴라 씻고 석류씨 발라내고 올리브유만 뿌리면 끝입니다. 10분도 투자할 수 없다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론도 들립니다. 아니, 항산화제는 효과 없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비타민 E, C, 베타카로틴 같은 합성 항산화제 알약은 많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선 사망률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 수천 개의 생리활성 물질이 조합되어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석류에는 단 하나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탄닌이 서로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산화 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며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알약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진짜 효과를 내려면 식품 그대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스타틴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면 되지 않나요? 스타틴은 분명 중요합니다. LDL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스타틴은 ABCA-암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거품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지도 않고 석회화를 막지도 못합니다. 산화도 억제하지 못합니다. 단지 숫자만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도 중요합니다. 저는 스타틴을 끊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성호 씨도 고용량 스타틴을 복용했고 LDL 수치는 7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칼슘 점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스타틴이 작동시켜야 할 핵심 경로들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크를 되돌리기 위해선 둘 다 필요합니다. 스타틴으로 LDL을 낮추고 식사로 ABCA-암을 깨우고 산화를 막고 칼슘 침착을 억제해야 합니다. 함께할 때 작동합니다. 따로 쓰면 실패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하기에 앞서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왜 단순히 건강하게 드세요 같은 말 대신 정확한 식단을 알려드리는지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던 환자들의 가슴을 여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병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했어도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일 뇌졸중을 겪은 분들을 봅니다. 저지방 식단과 스타틴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분들이 쓰러집니다. 저는 더는 거짓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지방이 만능이라는 신화 올리브유를 무서워하라는 조언. 콜레스테롤 수치만 집착하면서 정작 그 수치를 왜 낮춰야 하는지, 그 내부의 작용은 설명하지 않는 의료 시스템. 그런 조언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다가 끝내 병에 무너지는 환자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 수술 중에 느낀 것 과학적으로 입증된 메커니즘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가 정한 모호한 지침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생리적 경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보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저를 도와주세요. 첫 번째,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냉정합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댓글을 남기지 않으면 이 영상은 묻힙니다. 그러면 혈관 칼슘 수치가 800이 넘는 누군가는 이 정보를 못 보고 ABCAR도 MGP도 푸니카로진도 모른 채로 병에 갇혀버릴 겁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인의 칼슘 점수를 알고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이 식단을 시도해볼 생각이신가요? 담당 의사에게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유튜브에 신호를 보내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되도록 만듭니다.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꼭 공유해주세요. 심장질환이 있는 가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친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지인, 이런 병력이 있는 모든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문자로, 메신저로, 이메일로 혹은 SNS에 올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실에 누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며 후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그분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공유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꼭 전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루꼴라를 구입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이 좋지만 일반 루꼴라가 질산염 함량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재배에서는 질소 비료를 사용하므로 질산염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기농은 농약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2-3컵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석류는 반드시 통째로 구입하시고 직접 씨를 분리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씨가 분리된 제품도 있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하루 1컵 분량이 필요합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절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고폴리페놀 함량이 명시된 제품을 사세요. 병에 고폴리페놀 또는 폴리페놀 함량 MGK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최소 200kcal 이상이어야 하며 높을수록 좋습니다. 병은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이어야 하고 제조일 또는 수확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큰술, 즉 50ml입니다. 넷째, 나토를 드실 수 있다면 아시아 식품 매장에서 냉동 상태로 구입해 냉장 해동하여 섭취하세요. 보통 50격짜리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 한 팩이면 됩니다. 만약 나토가 도저히 맞지 않으신다면
5년 이상 숙성된 고다 치즈를 구입하세요. 숙성 기간이 길수록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하루 약 4온스가 권장량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MK7 보충제입니다. 권장 브랜드는 라이프 익스텐션의 슈퍼K 또는 제로 포뮬러 MK7 같은 제품입니다. 식사와 함께 하루 180 마이크로그램 복용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치료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사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질산염 섭취 후 산화질소 생성이 2-3시간 후에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점심에 드시면 오후 활동 시간대에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혈류 흐름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최적의 순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루꼴라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후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 위에 석류씨를 한 컵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히 4숟가락 정도 뿌려주세요. 원하신다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셔도 좋습니다. 끝입니다. 먹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충분히 씹으세요. 질산염이 침 속에 잘 섞여야 하고 혀 위의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토를 드신다면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향이 강해 샐러드의 맛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즈를 드시는 경우엔 샐러드 위에 부드럽게 부셔서 올려주세요. MK7 보충제를 드시는 분은 첫 숟가락과 함께 복용하세요. 네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구강청결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강청결제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산화질소 경로가 차단되며 이 전체 식단의 작동 원리가 무너집니다. 양치와 치실만으로도 구강 관리는 충분합니다. 입안을 살균하려다 혈관 건강을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칼로리를 아끼기 위해 올리브유를 줄이지 마세요. 이 식단에서 올리브유는 단순한 드레싱이 아니라 약입니다. 올로칸탈이 있어야 ABCA 원민이 활성화됩니다. 기름 없이 샐러드만 먹으면 단순한 채소 섭취에 그칠 뿐 아무런 치료적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저가형 올리브유는 피하세요. 정제되었거나 오래 방치된 제품은 산화되거나 다른 기름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제품에는 필요한 활성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꼭 고르세요. 루꼴라 대신 시금치를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루꼴라를 고수하세요. 그리고 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외의 끼니에서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만병통치의 한 끼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식습관의 방향을 잡는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씨앗슈,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도 피해야 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기본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샐러드는 그 기반이자 중심축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쌓아가야 할 건강한 구조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입니다. 느낌만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먼저 칼슘 점수를 체크하세요. CT 스캔으로 측정 가능하며
처음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18개월에서 24개월 뒤에 다시 측정하세요. 수치가 그대로거나 감소했다면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증가했다면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야 합니다. 혈중 지질 검사도 기본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수치만 보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입자수와 크기, HDL, 입자수, 아포지 단백, B와 리포 단백, A까지 포함된 정밀 지질 검사를 받으세요. LDL 입자수는 1총전 미만이 이상적이고 LDL은 크고 가벼운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HDL 입자수는 높을수록 좋고 ApoB 수치는 80 미만이 바람직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도 권장드립니다.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여 플라크 진행 여부를 볼 수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추적 검사하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고감도 CRP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는 전신 염증 수준을 나타내며 1.6L 이하가 좋고 이상적으로는 0.5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수치가 높다면 아직도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식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도구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어떤 점을 조정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되돌리는 길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을까? 왜 병원에서는 이런 식단이나 메커니즘을 표준 치료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바로 의료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고 시술을 진행하도록 훈련받지 세포 수준에서 영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과대학에서도 평균적으로 4년 동안 영양학 교육은 고작 수십 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마저도 실용적인 식이요법이 아닌 생화학 위주의 교육, 예를 들면 크랩 회로나 아미노산 대사 같은 내용뿐입니다. 식단이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폴리페놀이 어떻게 수송체를 활성화하는지, 질산염이 어떻게 혈관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선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 후 전공의와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영양학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되돌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질병을 관리하는 법만을 배웁니다. 동맥경화는 되돌릴 수 없는 병이라고 배웁니다. 스타틴으로 수치를 낮추고 막히면 스텐트 더 심하면 우회로 수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를 뒤엎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딘 오니시 박사는 집중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심장질환이 실제로 역전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혈관 조형 사진에서 플라크가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후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도 심각한 다발성 혈관 폐쇄 환자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적용해 증상을 없애고 플라크를 줄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국제적인 의학 저널에 동료 검토까지 거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꼴레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로 한 달에 50만 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는 약을 팔아야 수익이 나고, 그래서 연구비도 학회 운영도 의사교육도 모두 제약회사가 후원합니다. 강연료도 받습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약이 아닌 식단을 권장할 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사는 스타틴을 처방하고 지방을 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가 배운 내용이고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ABCA를 모르는 건 MGP를 몰랐던 것도 피리디메드 연구를 한 번도 읽지 않은 것도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배우지 못했고 배울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고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험 청구 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그에게 새로운 영양학 연구를 찾아보고 소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틴 저지방식 유산소 운동. 그런데 환자들은 여전히 심근경색을 겪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의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살아남고 싶다면 그 시스템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스스로 배우셔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맥재건식단 프로토콜이라는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수술하면서 쌓은 경험과 수개월간의 연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플라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포말세포가 어떻게 쌓이고, 칼슘 침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ABCA1 MGP, 산화질소, 파록신화제 등 모든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루 3끼 전체 식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샐러드만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각각 어떤 식재료가 어떤 경로를 활성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충제는 어떤 제품이 진짜 효과가 있고 어떤 건 돈 낭비인지 복용량과 타이밍 권장 브랜드까지 알려드립니다. 운동은 단순히 더 하라가 아니라 어떤 동작이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지 근거 있는 프로토콜로 제공합니다. 검사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보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도 담았습니다. 토마스처럼 변화에 성공한 분들의 식단 수치 변화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제 수술실 대신 이 자료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김준호에 가입하시고 프로토콜 전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꼭 봐야 할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127건의 연구로 입증된 플라크를 녹이는 단 하나의 보충제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효과를 가장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결정적인 보충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제약회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생리학적 경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리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셔야 이 진실이 묻히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수도관이 아닙니다. 플라크는 기름때가 아닙니다. 식초로 닦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역콜레스테롤 수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칼슘 침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끼, 단 하나의 경로.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결국 칼슘 점수는 낮아지고 플라크는 줄어들며 수술 없는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준비하세요. 경로를 깨우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문을 여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